삼성 합병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건강용품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적어도 14명에 달하는데 검사 중인 접촉자 가운데 고위험군이 많아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9.19 군사합의 파기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북한의 속내와 남북관계 전망 함께 짚어봅니다. 스쿨존에서 벌어지는 어린이 교통사고, 최근 13년간의 데이터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사고 원인과 현행 스쿨존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보도합니다. 요즘 밖에서 애들 보기 힘들어. 맞아. 마음껏 뛰어놀겠군. 현대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5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의 분식 회계 과정은 모두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고 또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거라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은 다음 주 월요일 다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먼저 배준우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그리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위반입니다. 2015년 이 부회장이 2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이고, 이에 반해 삼성물산의 가치는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도출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이때 당시 합병으로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2015년 9월 합병에 따른 회계 처리 과정에서 자본이 잠식되는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저지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준 전 미래전략팀장도 이와 같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으며, 이에 더해 김 전 사장은 국정농단 재판에서 경영권 승계와 합병이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그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신청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사가 적절한지, 또 재판에 넘기는 게 맞는 건지 검찰이 아닌 시민과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달라고 한 건데, 그리고 이틀 만에 바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장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강청환 기자, 삼성으로서는 승부수를 던진 건데 거기에 검찰이 초강수로 응수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먼저 삼성 쪽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네, 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1년 반 넘게 진행된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왔고, 국민의 시각에서 살펴봐달라는 뜻에서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는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건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영장을 청구한 이유 뭐라고 설명하나요? 네, 검찰은 삼성 측 반응에 대해 이거 무슨 소리냐, 영장 청구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입니다. 삼성 측 승부수에 검찰이 응수했다는 설명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의 수사심의 소집 요청 이전에 영장 청구 방침을 이미 결정했고, 지휘부와 수사팀 모두 이견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이번처럼 사건 관계인인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 소집을 신청한 경우 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여부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 구속 여부는 이제 다음 주 초에 가려지겠지만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재용 부회장 측이 신청했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그거랑은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검찰 시민위원회 위원 추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가 대검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해야 심의위가 열리는 겁니다. 다음 주 심의위가 소집을 결정한다고 해도 최종 결론은 빨라야 영장심사 이후인 2주 뒤쯤 나올 전망입니다.
하지만 심의위 권고는 강제력이 없는 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위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반대로 기각되면 무리한 수사란 삼성 측 주장에 힘이 실리며 수사심의위가 기소 단계에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법원을 설득할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로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시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미국을 가득 메운 가운데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시위를 진압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방장관이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이런 내용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수영 특파원, 먼저 폭력 시위를 좀 자제하자 이런 목소리가 미국에서 계속 나오던데 현장에서 보니까 실제로 달라진 게 좀 느껴지나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확연히 바뀌고 있습니다. 시위 열흘째를 맞아 미국 전역에서 약탈과 방화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도 잦아들면서 차츰 평화 시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경우 어제 수천 명의 시위대가 휴대전화를 촛불처럼 켜고 평화와 연대의 의미가 담긴 노래를 합창하기도 했습니다. 숨진 조지 플로이드 씨의 마지막 엎드린 모습을 따라하는 침묵 시위도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다만 뉴욕에서 일부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해 100명 가까이 체포되는 등 긴장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워싱턴주에서 30대 흑인 남성이 경찰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질식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국방장관, 그러니까 에스퍼 장관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사람인데 이번에 아주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네요. 네, 에스퍼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파로 분류돼 왔죠. 그런데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지금은 군을 동원할 상황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Only in the most urgent and dire of situations. We are not in one of those situations now. I do not support invoking the Insurrection Act. 연방군을 투입해서라도 시위를 진압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셈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대한 미군 내부의 불만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방장관을 지낸 매티스 전 국방장관도 헌법의 수호, 지지를 맹세한 군대가 시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라는 명령을 받게 됐다고 개탄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에스퍼 장관의 이야기를 듣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하던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 반응을 내보이는 대신 한 발 물러선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도시에 군대를 투입하는 것은 상황에 달렸으며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백악관 대변인은 필요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폭동 진압법을 발동할 것이라며 에스퍼 장관 경질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 숨진 그 흑인 남성에게는 6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딸은 아직 아빠가 왜 세상을 떠났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아빠가 세상을 바꿨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여섯 살 지에나 플로이드의 외침이 미네소타주 하늘에 퍼져나갑니다. 숨진 아빠 친구의 어깨 위에 목마를 탄 채 아빠를 찾는 지에나의 모습은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지에나는 엄마의 기자회견 자리에도 함께했습니다. My dad's name on TV, and the only thing that I can tell is he couldn't breathe. 아빠가 왜 숨졌는지 모르는 듯 흐느끼는 엄마 옆에서 무심한 표정으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She does not have that anymore. 안타까운 심정에 지에나를 위한 모금 운동도 시작됐습니다. 지에나의 슬픔을 나누고 싶다며 하루 사이 4만 명 넘게 동참하면서 순식간에 100만 달러 이상이 모였습니다. 미네소타주 검찰은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에 연루된
전직 경찰관 4명을 모두 기소했습니다.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누른 데릭 쇼빈에게는 2급 살인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2급 살인은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최대 40년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체포 현장에 있었던 다른 경찰관 3명에게는 살인 공모와 방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SBS 김정입니다. 이번 일은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 문화와 불평등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서는 언제든 이와 비슷한 갈등은 또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범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주 미국 뉴욕입니다. 백인 여자가 공원에 이 개를 목줄을 안 묶고 데리고 나와서 지나가던 흑인이 좀 채워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엉뚱한 답이 돌아옵니다. I'm going to tell them there's an African-American man threatening my life. 그리고는 진짜 울부짖으면서 신고를 합니다. 쭉 촬영을 해둔 덕분에 이 남자는 체포를 면했지만 경찰이 얼마나 흑인들을 차별하면은 이런 허위 신고까지 하냐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통계로도 그런 현실이 보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 중에 백인이 60%, 흑인은 13% 정도입니다. 4배 반 차이가 나는데 작년에 경찰이 총을 쏴서 사망사고를 낸 경우만 보면 백인은 36%, 흑인은 23% 차이가 확 좁혀집니다. 그만큼 흑인들 대할 때 더 독하게 한다. 실제로 맨손으로 길을 걷다가 심지어 자기 집 거실에 앉아 있다가 경찰한테 총 맞아서 죽는 경우가 이어지고 흑인 청년 1000명 중에 1명꼴로 경찰 폭력에 숨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흑인들한테는 조지 플로이드의 일이 남일이 아닌 겁니다. 사회 곳곳에 뿌리 박힌 차별도 문제입니다. 미국 보통 백인 가구의 자산, 우리 돈으로 2억 원 정도인데 흑인 가구는 정확히 10분의 1, 2천만 원입니다. 임신 중에 숨지는 사람, 흑인 여성이 3배 더 많고요. 요새 코로나로 숨지는 사람도 역시 흑인이 2.4배 더 많습니다. 경제, 사회, 복지 곳곳에서 이런 불평등을 줄이지 못하면 제2, 제3의 시위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SBS 김범주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주로 어르신들을 상대로 건강용품을 팔아왔던 회사에서 얼마 전에 대규모 세미나를 열었는데 거기 참석했던 70대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업체 직원 또 판매원까지 10명 넘게 확진됐습니다. 그 세미나 자리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나이 든 분들이라서 더 걱정입니다. 먼저 유수환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8층 건물. 맨 위층 문이 잠긴 세미나실에는 의자가 4개씩 놓인 동그란 책상 20여 개가 배치돼 있습니다. 큰 모니터에 음향시설까지 설치된 이곳은 어르신을 상대로 건강용품 제품을 방문 판매해온 리치웨이라는 업체입니다. 평소에 한 10명, 한 20명 되나? 자가 이렇게 상이 있잖아. 그럼 뭐 삥들 앉아서 이제 대화하고. 지난 1일 업체 판매원인 72살 남성이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다음 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오늘까지 업체 직원 4명과 판매원 8명, 판매원의 가족 1명까지 모두 13명이 줄줄이 확진됐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최초 확진자는 지난달 23일과 30일 30명 넘게 모인 업체의 판매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근데 많이 오시는 건 알고 있거든요.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어요. 세미나 도중 노래를 부르는 활동도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책상과 의자 간격만 보면 거리 두기가 잘 지켜졌을지도 의문입니다. 리치웨이 제품을 판매한 또 다른 업체의 세미나 영상을 보면 레크레이션 활동도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이 업체를 방문한 200명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여러 명이 감염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그 가운데 누가 처음 감염된 건지, 그래서 어떻게 퍼진 건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건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남주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최근 2주간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감염 경로가 불분명해 조사 중인 경우는 8.9%입니다. 한 주 전에 7.6%에 비해 더 많아졌습니다. 두서너 명씩 발병하는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감염 경로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역망에서 벗어나 있는 이른바 깜깜이 감염입니다.
깜깜이 감염들이 취약계층인 고령자, 또 기저질환자, 의료기관, 요양원 같은 데로 전파돼서 이런 고위험 어르신들의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광주의 행복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시작으로 모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요양보호사의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깜깜이 감염을 비롯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선 확진자 1명이 감염시키는 환자 수를 뜻하는 재생산 지수를 0.55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생산 지수는 신천지발 유행 당시 5까지 올라갔었고 이태원 클럽발 감염 이후 1.2에서 1.9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재생산 지수를 낮추기 위해선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검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내일부터 정부가 만든 새로운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날이 더워지는 만큼 기존 마스크보다 얇고 가벼우면서 바이러스나 침방울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마스크를 써본 박찬범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부가 날씨가 더워질 때를 대비해서 보건용 마스크를 대신해서 만들어낸 게 비말 차단용 마스크입니다. 비교적 숨도 잘 쉬어지고 무게도 가벼운 것 같은데 기존 마스크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KF80, 94 보건용 마스크는 대부분 4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필터와 부직포 등 2겹으로 이루어져 차단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내일 첫 선을 보이는 제품은 KF75 정도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중량이 보건용 마스크의 절반 정도이고 두께도 30% 수준으로 얇습니다. 네모난 모양 때문에 밀착이 잘 안 되는 수술용 마스크의 단점도 보완했습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저희가 입체 스타일, 그러니까 KF 스타일의 마스크도 있을 수 있고 덴탈 마스크 스타일의 평판 마스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공적 마스크가 아닌 만큼 가격과 공급량은 민간 생산업체가 결정합니다. 업체 4곳에서 생산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9종은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판매됩니다. 당장 내일 온라인으로 풀리는 물량은 20만 장 수준인데 장당 500원에 한 사람당 30장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 수요가 급증하며 당분간 품귀 현상이 예상됩니다. 살 수 있을까 고민이에요. 또 서버가 다운되고 그러면은 못 살 것 같아가지고. 식약처는 앞으로 공급량이 계속 늘어날 것인 만큼 점차 수급이 안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정부가 지금의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기로 했는데 막상 조직 개편안이 나오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BS 취재 결과 질병관리본부가 원하는 방향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예산과 인력을 배정받아 운영되던 질병관리본부는 독립된 청으로 승격될 예정입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전문적 역량이 신속하게 발휘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정원은 현재 907명에서 746명으로 예산은 8,171억에서 6,689억 원으로 오히려 줄어듭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과 고혈압, 당뇨병 같은 비감염병 분야를 함께 담당해왔지만 비감염병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 내부 관계자는 자체 발전 방안과도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말합니다. 세계 보건선진국들의 질병관리 전문기구 구조를 분석한 내부 자료를 봐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7개국 어느 곳도 비감염병 분야를 따로 분리한 곳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셨듯이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이 만성질환자이기 때문에 만성질환 관리와 감염병 관리가 그렇게 기계적으로 분리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인력 운용 규정도 문제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핵심 조직인 긴급상황센터, 감염병 관리센터 등은 비전문가인 행시 출신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아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직들이 순환보직의 형태로 질병관리청의 주요 보직자로 일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역학조사관에서 출발해서
질병관리청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만들어줘야. 질병연구를 담당하는 국립보건연구원이 복지부로 이관되는 부분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비판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커질 조짐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코로나로 미뤄졌던 등교가 시작되면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에도 신경 써야 하는 때입니다.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아이들 통학길을 점검하는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의 사고 자료를 여러 각도로 분석했는데 사고 원인이 뭔지, 스쿨존 지정에 문제는 없는지 최재영, 배여운, 심영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초등학교 앞 스쿨존, 갑자기 한 아이가 도로로 뛰어나옵니다. 당시 정말 아찔했던 순간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쪽에는 지금 안전패스가 쭉 있고요. 현수막도 걸려 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이 현수막 뒤에 어린이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브레이크 위에 발을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갑자기 이렇게 도로로 뛰어들었을 때 제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었고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스쿨존에서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이런 돌발 행동, 예측하지 못한 행동들 때문에 사고가 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최근 13년간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7년 15,000여 건에서 지난해 11,000여 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스쿨존 사고는 크게 줄지 않고 있는데 주목되는 건 지난해부터 스쿨존 교통사고가 다시 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봄과 여름, 야외 활동이 늘면서 4월부터 7월까지 전체 사고의 43%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많은 달은 5월이었습니다. 또 초등학교 하교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사고가 집중됐고 보행 어린이 사고 중 사망과 부상 모두 만 7세, 즉 초등학교 1학년 때가 가장 많았습니다. 결국 스쿨존 교통사고의 주요 키워드는 봄과 여름, 하교 시간,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으로 요약됩니다. 사고 원인도 분석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라고 분류된 항목이 34%로 가장 많았는데 이건 대부분 운전 중에 휴대전화나 내비게이션 등 다른 곳을 보다가 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스쿨존, 주로 학교 옆에 있습니다.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원생 100명 이상인 학원, 어린이집 주변에도 스쿨존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학원가. 하루 평균 14세 이하 유동인구가 낮 동안 500명에 이르고 원생 100명 이상 학원도 여럿이지만 스쿨존은 아닙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국의 학원 주변은 32곳입니다. 지정 대상인 정원 100명 이상 학원의 4.7%입니다. 대소변이고 감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실효성이 작다라고 생각해서 워낙 100명이 넘어 스쿨존 지정이 가능한 이 어린이집. 5년 전부터 지정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그 당시 예산이 이제 없다 그래가지고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막상 올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고. 스쿨존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고 속도 제한까지 있어 주변 상인들이 꺼리는 겁니다. 스쿨존 지정 대상인데도 스쿨존에서 빠진 지역은 전국적으로 18%, 3천여 곳이나 됩니다. 지난 13년간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4%는 스쿨존에서, 나머지는 스쿨존 밖에서 발생했습니다. 시설 위주로만 보호구역을 지정하다 보니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SBS는 2019년 서울시 생활인구와 스쿨존 사고 데이터를 종합해 언론사 중 처음으로 스쿨존 사각지대를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즉 주간에 어린이 유동인구가 평균 100명 이상이면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일어났던 구역을 살펴봤습니다. 서울 전역에서 37개 구역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중 15곳은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유동인구가 많고 어린이 교통사고까지 났지만 주변에 학교, 학원 같은 어린이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스쿨존에서 제외됐습니다. 어린이 통행량과 사고 데이터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까지 고려해 현 스쿨존 설정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SBS 배현입니다.
충남 태안에서 중국인 미립국용으로 보이는 보트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레저보트 미립국 용의자들을 다 검거하지도 못한 가운데 오늘 또 한 척이 발견됐고 앞서 4월에 발견된 수상한 보트에 대해서도 뒤늦게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태안군 근흥면 마도방파제 인근에서 고무보트 한 척이 주민신고로 발견됐습니다. 40마력 엔진이 장착된 옅은 회색 고무보트에서는 구명조끼, 기름통, 공구, 빵봉지 등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23일 중국인 미립국용 소형 보트가 발견됐던 의항리 해변에서 15km 거리이고 고무보트가 며칠째 버려진 점, 기름통과 음식물 흔적이 있는 점으로 미뤄 군과 경찰은 역시 미립국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난 4월 20일 의왕해수욕장 백사장에서도 고무보트가 발견됐습니다. 오늘 발견된 보트와 색깔만 다를 뿐입니다. 연료통이 똑같았어요. 중국제 물품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발견 당시엔 양식장 절도범들의 물품으로 추정하면서 손을 놓았던 군경은 사흘 전에야 미립국 관련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중국 산둥반도와 320km 거리인 태안반도에선 불과 한 달 보름 사이에 모두 3척의 정체불명의 보트가 발견된 셈입니다. 원래 행사하듯이 서해 경계망이 뚫린 거란 지적에 군 관계자는 해양 스포츠 명소라서 근해에 보트가 많아 미립국 식별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모든 감시 체계를 동원해 해상과 해안 경계를 강화하라고 군과 해경에 지시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지난해 여름 운전 중 시비로 상대방을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마구 때린 이른바 카니발 폭행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 1심에서 가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JIBS 김현선 기자입니다. 빨간색 모자를 쓴 34살 A씨가 옆 차량으로 다가오더니 운전자를 폭행합니다.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운전자 아내의 휴대폰도 빼앗아 던져버립니다. 뒷좌석엔 5살, 8살 아이들까지 타고 있었습니다. 끼어들기 난폭 운전을 항의하자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일명 카니발 폭행 사건입니다. 영상이 SNS로 퍼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고 A씨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21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사건 발생 11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재판장인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해자 자녀들이 심리치료를 받을 정도로 충격이 큰데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씨와 피해자가 같은 동네에 살고 부모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라고 충고했습니다. 도로 위에서의 폭력 사태는 진단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일벌 100개 차원에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 국민적 공분을 산 카니발 폭행 사건 1심에서 피고인의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추후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IBS 김현선입니다.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갇혀 있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9살 어린이가 끝내 숨졌습니다. 이미 지난달 경찰에 학대 정황이 신고됐었는데 그때 막을 수는 없었던 건지 TJB 최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저녁 천안집에서 여행용 가방에 갇혀 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9살 A군이 어제 저녁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만으로 아무 일 없었다면 초등학교 3학년인 A군이 첫 등교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사인은 다장기 부전증에 의한 심폐정지로 추정됐습니다. 단시간 간이나 심장 같은 여러 장기가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의붓 어머니뿐 아니라 친아버지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어린이날 A군이 머리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몸에 다수의 학대 정황이 있어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A군 부모는 지난해 10월부터 4차례에 걸쳐 아이를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그때 A군이 친아버지 등과 떨어져 지내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친아버지에 대해 학대와 폭행, 또 폭행을 묵인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의붓 어머니의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로 변경했지만 신상 공개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력범죄도 아니고 또 아동학대 처벌법의 특례법에 보면 비밀 엄수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예방 차원에서 아동학대 치사도 살인이나 강간 등과 같은 특정 강력 범죄로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TJB 최현호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남측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걸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방조하고 있다면서 2년 전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군사 합의를 파기할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방지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북한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김하영 기자입니다. 나흘 전 한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을 날려보냈습니다. 김정은 사진과 함께 핵 개발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늘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는 이 대북 전단에 대한 노골적 분노입니다. 쓰레기, 망나니 같은 거친 표현으로 탈북자 단체를 비난하더니 화살을 우리 정부에도 돌렸습니다. 못 본 척하는 게 더 밉더라, 법이라도 만들라면서 남북 합의 성과인 연락사무소 폐쇄,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김여정 담화는 이번이 세 번째인데 북한은 처음으로 대내 매체 노동신문에도 실었습니다. 남북 갈등을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렸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북한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담화 발표 4시간 만에 이미 그런 법안을 검토 중이며 입법도 최대한 빨리 추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대북 전단은 백회 무익하고 안보 위해에는 단호히 대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했는데 대북 전단으로 합의가 파기돼선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탈북자 단체는 이달 말 한국전쟁 관련 전단 살포를 또 예고한 상태입니다. 기습 살포 후 공개하는 시기라 현실적으로 막기도 쉽지 않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이 내용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거친 표현도 많이 담화에 담겨 있는데 정말 이 대북 전단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난 건가요? 뭐 대북 전단에 북한이 민감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담화가 순전히 이 전단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 탈북자 단체 말 들어보면은요, 지난해에 10여 차례, 올해도 3차례나 전단을 보냈다고 하는데 지난해에는 이게 지금까지는 별 말이 없다가 왜 이번 전단 살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느냐, 이 부분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북한이 화를 내는 이유, 진짜 불만인 부분은 어떤 건가요? 이게 좀 포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실마리는 김여정 담화에 있습니다. 자, 오늘 담화를 보면은요, 남북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기 전에 집안 청소부터 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최근 이제 남북 관계를 강조하면서 북한 호응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런 호응 강조하기 전에 북한이 싫어할 일부터 하지 말아라라는 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오늘은 뭐 전단 살포 얘기만 나왔지만 최근에 나온 얘기들 보면은요, 한미훈련 중단, 첨단 무기 도입 중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무기 도입 중지 같은 거는요, 우리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 유엔 제재로 경협이 힘든 상태에서 남북 관계 개선에 관심이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다만 이 김홍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의를 보여주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라는 이런 신호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김여정의 담화가 나오자마자 우리 정부가 뭐 이미 전단 막는 법 뭐 만들고 있다 이렇게 나섰는데 이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정부로서는 이 북한이 실제로 추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 이걸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북한이 언급한 것 중에 남북 연락사무소 폐쇄가 있는데 이게 원래 개성에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서울로 철수해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전화 한 통씩만 하고 있는데 이거는 북한이 전화만 안 받으면 그냥 잠정 폐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일단 그런 상황은 막고 보자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여정이 법이라도 만들어 봐라 요구한 지 4시간 만에 정부가 법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정부가 너무 다급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좀 보다 차분하게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시 북한 전문 기자와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가 학생에게 성희롱과 갑질을 일삼아 직위 해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대 인권센터도 사안이 무겁다고 보고 중징계를 권고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대 음대 대학원생 A씨는 지난해 7월 지도교수 B씨의 유럽학회 출장에 동행했다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새벽 시간 교수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와 받지 않았더니 호텔방으로 찾아온 겁니다. A씨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학생회 관계자에게 당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문제가 되는 일이니까 거부 의사 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교수는 지금 여기서 나를 그냥 내보내면은 나랑 너와 이제 관계는 끝이다. 교수는 결국 방 안으로 들어왔다고 A씨는 진술했습니다. 갑자기 밀고 들어오면서 문 앞에서 학생이 이제 나가지 못하게 문을 막고 강제로 손을 잡고서는 이제 자기 앞에 앉힌 다음에 이 사건 뒤 A씨 태도가 변하자 교수는 학업을 계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A씨는 진술했습니다. 얘기하시면 나가. 그리고 우리 다시 보지 말고. 나가. 다시 안 보게 해줄게. 교수는 또 A씨가 연구 조교가 되자 신고식을 해주겠다며 입에 음식을 넣어주고 머플러를 둘러주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앱을 설치해 결과를 전송받거나 식사한 사진을 보내라고 하는 등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해당 교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A씨를 성희롱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며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대학본부에 요청했습니다. 교수는 SBS와의 통화에서 징계 절차 중이어서 취재에 응할 수 없다면서도 호텔 방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수는 서울대 인권센터 조사에서도 A씨 주장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해당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스포츠를 전공하던 대학생이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로부터 성추행과 폭행을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감독에게 신고했지만 관련 지자체나 시 체육회 모두 조사조차 벌이지 않았습니다. 전현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 카누 선수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강서구청 소속 카누팀에서 견학 훈련을 받았습니다. 국가대표 출신들이 있는 팀이어서 기대가 컸지만 한 수 배우겠다던 꿈은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선수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겁니다. 샤워하고 있을 때 들어오라고 신고를 한 다음에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엔 진짜 아팠는데 참았어요. 배워야 되니까. 선수 생활을 해야 되고 많이 배우고 싶으니까. 견디다 못한 A씨는 지난해 7월 운동을 그만두고 대학도 자퇴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사실을 팀 감독에게 신고했지만 이후 감독이나 구청, 시체육회까지 어느 곳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정체육부에서는 몰랐죠? 사건 자체를요? 예. 당시에 있었던 제가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리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A씨를 괴롭힌 두 선수는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였습니다. 구청과 시체육회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두 선수는 지난해 10월 전국체전까지 출전한 뒤 구청에 사표를 냈습니다. 인권위는 체육회와 구청이 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담당자 징계와 직장 운동부 내 폭력이나 성폭력 발생 시 의무 신고 규정을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해당 선수들은 피해자 신고로 특수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여야가 21대 국회 원구성 문제로 양보 없는 대치 중입니다. 민주당은 개원 시한인 내일은 단독으로라도 꼭 국회 문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또 새로운 국회를 향한 전진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론을 분열시키는 가장 나쁜 졸속, 폭정, 독재의 선전포고에 다름이 아닙니다. 네,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실제로 반쪽 개원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지금 여야 협상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민정 기자, 내일 본회의 협상에 진전이 있습니까?
네, 조금 전부터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 협상을 시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회동 장소는 이곳 국회에서 멀지 않은 모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동 결과에 따라 21대 국회가 내일 여야 합의로 정상 개원할지 아니면 제1야당을 빼고 문을 열지 결정될 전망입니다. 오후 4시에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서는 결사 항전도 불사하겠다, 이런 강경파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오후 5시 민주당도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 내일은 꼭 국회를 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럼 내일 본회의가 열리게 될까요? 어떨까요? 177석 슈퍼여당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날짜에 개원한다는 명분을 앞세웁니다.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자리 배정까지 안내한 걸 보면 단독으로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 생각이라고 봐야겠죠. 반면 통합당은 53년 전 옛 공화당이 단독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민주당이 무도한 일을 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당 일각에서는 내일 본회의에 참석해 일단 의장단은 뽑고 쟁점인 상임위원장 배분은 추후 협상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양당이 막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단독 개원과 국회 등원 거부 같은 대치 정국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김민정입니다. 네, 중국은 오늘天安문 사건 31주년을 맞았습니다. 홍콩에서 추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시민들과 경찰 충돌이 우려됩니다. 베이징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우 특파원, 홍콩에서의 추모 집회가 이번에 금지됐다는데 홍콩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잠시 뒤인 밤 9시부터 홍콩 곳곳에서天安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촛불 들기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집회 주최 측은 10만 개의 촛불을 나눠주고 추모 집회 장소로 집결하자고도 촉구했습니다. Continue the mourning of 1989 massacre and to continue our support for democracy in China. We will not give up. 네, 하지만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이 진행 중이고 또 중국 국가를 모독하면 처벌하는 국가법이요. 야당의 반발 속에 오늘 오후 홍콩 의회를 통과해서요. 반정부, 반중국 시위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들며 집회를 금지한 경찰은요. 3,000명의 경찰관과 물대포까지 배치한 상태입니다. 네, 그럼 사건 현장인 베이징天安문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현장을 확인해보니 30주년인 지난해보다 통제가 더 삼엄해졌습니다. 언론 매체나 SNS에선天安문 사건에 대한 언급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요,天安문 사건을 1980년대 말에 정치 풍파로 부르고 또 강경 진압은 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역사에서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天安문 31주년 그냥 넘기지 않고 이번에 중국을 더욱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추모 집회 금지는 홍콩인의 입을 막는 거라고 비난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天安문 시위 당시의 주역 4명을 면담했습니다. 대중국 압박 강도를 높인 셈입니다. 이와 별도로 미국 정부는요, 중국 항공사 여객기의 미국 운항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항공사의 중국 운행을 막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중국은 외국 항공사 운항을 늘리겠다며 한 발 물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터에서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각종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에도 상시 근로자가 5명이 안 되는 사업장에선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예외 조항이 노동자를 차별하는 현실, 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A씨는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5년 동안 일했습니다. 하루 10시간 정도 일했지만 연장근로수당은 받은 적이 없고 연차 휴가도 쓰지 못했습니다. 연장근무나 이렇게 하면 수당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하면 그러면은 몇 개 5인 미만이라서 그렇게 안 줘도 된다. 저리 싫으면은 지금 떠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함께 일한 동료가 10명이 넘었는데 서류상으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돼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대보험을 4명만 들어놓게 만들어요. 연장 근무해도 어차피 우리는 돈 줘야 되는 거 없다 하면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직장 내 괴롭힘에도 시달리다 회사를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가해자가 직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장시간 노동이나 부당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근로기준법이지만 여기엔 5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제외돼 있어서 오히려 이들이 차별받고 있습니다. 일하는 직원이 200명이 넘는 한 대형 아울렛은
수십 개 사업장으로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다는 제보도 접수됐습니다. 4명까지만 4대 보험을 들어주고 나머지는 가입시키지 않는 꼼수를 쓴 사업장도 많았습니다. 부당 해고를 당해도 노동자가 직접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해야 해서 법의 보호를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적용 제외가 되다 보니까 사업주들 입장에서도 불법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무엇인가 이제 본인의 이득을 찾고자 하는 그런 이제 동기가 자꾸 생기는 것 같고. 노동단체들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혐의가 있는 사업장 27곳을 노동청에 고발하고 특별 근로감독을 청원했습니다. SBS 재희원입니다.